received so far for October and November show a welcome reduction in the monthly pace of price increases. But it will take substantially more evidence to give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on a sustained downward path. I would say it's our judgment today that we're not at a sufficiently restrictive policy stance yet, which is why we say that we would expect that ongoing hikes would be appropriate. And I would point you to the SEP, again, for our current assessment of what that peak level will be. As you will have seen, 19 people filled out the SEP this time, and 17 of those 19 wrote down a peak rate of 5% or more, in the fives. So that's our best assessment today for what we think the peak rate will be. You will also know that at each subsequent SEP during the course of this year, we've actually increased our estimate of what that peak rate will be. And today, the SEP that we're published shows that, again, that overwhelmingly FOMC participants believe that inflation risks are to the upside. So I can't tell you confidently that we won't move up our estimate of the peak rate again at the next SEP. FOMC가 끝나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을 먼저 간추려 드렸습니다. 키워드 경제,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흐름 전략 세우겠습니다. 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 경제 첫 번째는 당연히 FOMC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롬 파월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를 무참히 무너뜨리고 스크루지에 비유하는 그런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건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읽혔습니다. 근데 매파적일 걸로 예측을 전망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살짝 그 전망은 했지만 지난번 브루킹스 연설에서 상당히 온화적이고 비둘기적인 그런 발언을 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성명서 내용은 조금 매파적으로 나오더라도 파월 연설은 조금 비둘기적으로 나오기를 시장은 기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크루지 비유하셨는데 조금 인색했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성명서가 좀 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워딩으로 좀 달래지고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당분간은 제롬 파월의 얘기는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지난번 속도 조절 얘기했지만 지금의 금리로 간다. 그다음에 점도표가 중요했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 좀 해석해 주십시오. 사실 성명서 내용이나 혹은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는 지난번보다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성명서도 그대로였고요. 발언도 그동안 들어왔던 익숙했던 내용들 일색이었는데요. 아무튼 파월 의장의 좀 발언 중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데이터가 바뀌면 당연한 얘기죠. 원론적인 이야기. 데이터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인플레 약하면 최고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11월 CPI가 데이터가 좀 바뀌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 이런 논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SEP 그 서머리 오브 경제 전망을 보니까 내년도 어쨌든 그 근원 PCE 물가 연준의 통화 정책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3.1%에서 3.5%로 높였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인플레를 잡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 자인한 것이 아닌가. 자신감을 좀 피력해도 시원찮을 판에 자신감을 조금 고개를 숙이는 이렇게 좀 물가 못 잡을 것 같아.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3.1에서 3.5로 오히려 올렸다는 부분은. 그래서 이게 시장이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팩트 체크를 해보면 아시다시피 연준 19명의 어쨌든 위원들의 무려 17명이 기준금리를 높였거든요. 지난번 4.6에서 5.1로. 5.1로 중간값을 찍었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5.25가 최저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의 점도표이기 때문에 내년 1년간은 금리 인하가 없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때부터 이제 좀
약간 긴장하기 시작했고 주가가 좀 빠졌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하 해야 될 걸 뭐 이런 기조던데요. 해석 자체는요. 말은 그렇게 해도. 시장은. 금리를 그렇게 올리지 않을 걸? 네, 그러니까 네, 내년에 네. 적어도 안 내린다는 거잖아요. 연준 네, 네, 위원들은. 네, 근데 네. 이제 시장에서나 분석가들은 아마 내년에 내려야 될 걸 그런 걸 뭐 FF 금리라 이런 걸 조금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CME 선물 시장에서도 발언 이후에 뭐 6월까지의 뭐 선물 시장의 반응이 네. 최종 금리가 4.81인가에서 4.86, 뭐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는 말씀하셨듯이 좀 블러핑, 그러니까요. 약간 뭐 그냥 약간 뭐 그 겁주기 위한 네. 파월의 발언. 지난번에 존 테일러 교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결국 연준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시장에 뭐 쉬운 말로 겁을 줘야 된다. 연준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왜냐? 아직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높고 어제 파월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용 시장이 빡빡하기 때문에 여기서 연준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게 결국엔 뭐 인플레를 못 잡고 훨씬 더 큰 경제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살짝 연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의심이란 얘기는 네, 그 태도를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견지할 수 있을까? 겉으로 세게 보이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네. 느낌을 시장은 살짝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는 2월 상반기에 2월, 3월, 5월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요. 금리를 지금 점도표를 보면 더 올려야 됩니다. 예상 경로는 어떻게 예측해야 될까요? 네, 최저금리 중간값이 5.1이기 때문에 네. 액면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뭐 어쨌든 뭐 2월 1일 25bp 인상이 거의 확실하고요. 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연설 도중에 금리 인상 속도는 앞으로 더 떨어지는 게 맞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기 얘기했습니까? 때문에 네. 50bp를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네. 2월 1일에는 25bp가 유력한 거죠.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3월, 5월이 있는데 액면 그대로 뭐 보면 25bp를 3번 올리는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그래서 최저금리가 5.25로 이제 도달하는 것이 이제 뭐 지금 경로인데 예상 경로인데 좀 전에 말씀 나눴듯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물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여지를 지금 비쳤기 때문에요. 네. 근데 뭐 이제 앞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금리나 물가는 사실 어쨌든 쉽게 안 떨어져서 그런 거지 고점은 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 내년에. 그거를 시장은 약한 모습을 안 보이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태도는 강하지만 시각은 사실 뭐 그다음 시각으로 실적이나 경기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우리 한국은행도 이제 고민이 커지네요. 지금 이제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서요. 네. 한은도 따라가려면 금리를 조금은 더 올려야겠네요. 네, 오늘 하는 총재 뭐 토론회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25bp 한 번만 올린다면 5.25%와 우리나라의 최종 기준금리 3.5%의 차이가 무려 1.75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환율 시장이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네. 이런 뭐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은도 어쨌든 연준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하겠지만 최종금리 BOK도 3.75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에 한 3.5%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예. FOMC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뭐 다 엮여 있습니다. 거시 얘기들은 연관성이 돼 있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긴축보다는 경기 쪽으로 시각이 옮겨가고 있는데 경기를 보니 네, 바닥에 돌아 나온다기보다는 아직은 하강 중이다. 이런 우려가 지금 큰 거잖아요. 근데 제롬 파월은 어제도 뭐 연착륙 가능하다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의문이 갑니다. 네, 뭐 기술적 침체는 있을 수 있지만, 예. 뭐 그 엠버가 얘기하는 네. 네, 조금 광범위하게 큰 폭으로 수개월간 지속되는 그러한 전미경제협회에서 정의하는 그런 침체는 안 올 거다라는 것으로 조금 이해를 했고요. 네. 내년도 성장률을 0.5%로 어쨌든 경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어제 올해도 0.5, 내년도에도 0.5면 내년 2분기 정도에는
한 번 내지 두 분기 정도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고 조금 좀 무거운 그리고 기간이 긴 그러한 경기 침체는 아마 안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연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은 그런데요. 네. 박사님 생각은. 네. 근데 연준이 좀 여러 가지가 앞뒤가 안 맞아요. 실업률은 또 4.3에서 4.6%로 올렸거든요. 네. 어제 내년도 전망을. 그러니까 사실 4.6%의 실업률에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어제 주가가 뭐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도 표현되듯이 조금 연준도 조금 정돈된 그러한 의견을 깔끔하게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연준도 사실 모르지 않을까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니, 점도캡 찍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탁 자기의 스탠스를 몇 년 동안 견지하면서 가는 연준이 애들 많지 않아요. 분위기가 이러면 사실은 위쪽으로 화다닥 찍었다가 분위기 떨어지면 아래쪽으로 다 찍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8% 정도로 굉장히 낮게 전망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유로존도 마이너스 1.5%에 조금 심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당 기간 고금리 상태를 유지해 간다면 미국은 뭐 나름 뭐 여러 통화 정책이라든지 뭐 자국 우선주의로 버티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유럽이나 뭐 신흥국 우리를 포함해서 그 신흥국 경제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주장들이 꽤 제기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바람에 신흥국도 이제 다 같이 뭐 인플레도 있지만, 근데 인플레의 성격이 신흥국은 좀 공급 요인이 많거든요. 또 환율이 약하면서 또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공급 요인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고혈압이기 때문에 고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신흥국은 지금도 저혈압인데 고혈압약을 먹어서 더 저혈압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약의 부작용이 훨씬 더 여기서 약이라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통화 긴축의 부작용이 훨씬 더 신흥국이 나쁘게 작용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특히 신흥국 전체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또 민간 부채 비율 다 합쳐서 250%나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2008년 금리위기에 100%에서 2.5배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 경기 침체를 맞기 때문에 신흥국은 좀 국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고통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마다 다르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자재를 좀 가지고 있거나 이런 국가들은 그래도 선방을 했고요. 네, 아주 좋죠. 근데 부담스럽다는 국가 가운데 뭐 우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제 구조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지금 말씀한 내용들을 모아서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인데요. 내년 주식시장 최악과 최고를 함께 준비할 때다.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하고 좋으면 좋다고 하면 좋은데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고 하니 트루먼 대통령이 얘기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경제학자를 만나고 싶다. 외파리 경제학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네, 저는 뭐 내년도 경기 침체를 투자의 기회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 주식을 사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2분기가 주식이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결국 내년도 경기 침체로 전 세계 경기 침체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이제 뭐 그 금리로 채권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머니 무브가 조금 멈추고 다시 금리 대비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는 시기가 바로 내년 2분기 언저리가 아닐까라는 측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경기로 시각이 갔는데 경기 선반영한다 항상.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돌아 나올 때쯤 바닥 찍기 전에 주가는 이제 오르는 것들인데요. 그러면 2분기쯤 저점을 형성할 거라고 하면 2분기가 되기 전에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쪽을 좀 기회를 노려야 됩니까? 네, 일단 금리가 더 떨어질 때까지 조금은 적극적인 스탠스는 좀 유보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뒷걸음질 치면서 경기 침체를 한 번 더 주식시장이 반영하는
약세장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주식을 사야 되는 입장이지 피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다. 특히 종목별로는 지금 많이 싸져 있거든요. 성장주든 가치주든 저는 성장형 실적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이 있는 실적주. 그러니까 2023년 EPS가 올해 EPS보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현재 지금 PER도 그다지 높지 않은, 시장 대비 그다지 높지 않은, 물론 성장주는 좀 PER이 높고 좀 시클리칼은 좀 낮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성장형 실적주를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저점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합니다. 경기 침체도 경기 침체냐 아니냐가 아니라 기술적 경기 침체로 아까 이제 언급이 됐었고, 실적주냐 가치주냐,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실적주다. 성장형 실적주다. 난이도를 더해가는 거죠, 그죠? 예, 이제 총론 갖고는 안 되고 개론을 배워야 되는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예, 그런 이야기들 차차 또 앞으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 합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